김정은 한국은 동족이 아니다. 대남 단절 선언의 진짜 의미. 잠깐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동족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노동당 공식 대회에서 최고 권력자가 전 세계가 듣는 앞에서 선언한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고요?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다.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한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미국과도 좋게 지낼 수 있다. 이걸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또 북한이 으르렁거리는구나 하고 넘겼을 겁니다. 늘 하던 소리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발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북한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민족 개념 자체를 공식적으로 파기한 선언이고 핵을 협상 카드가 아니라 체제의 뼈대로 못 박겠다는 전략 선언이며 동시에 미국을 향한 매우 정교한 외교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발언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실제로 무슨 말이 나왔나?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발언은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노동당 대회 폐막 보도를 통해 공개한 내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발언한 내용으로 당 대회라는 공식 무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흥 발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준비된 노선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핵심 문장들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국가핵 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겠다.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우리도 좋게 지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다.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한다. 이것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크게 3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핵 고정화입니다.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이라는 선언입니다. 둘째는 남북 단절 선언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민족 공동체 개념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미 조건부 메시지입니다. 미국이 먼저 태도를 바꾸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메시지를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핵은 이제 협상 카드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협상 테이블 위의 카드로 이해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면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외교가 움직여왔습니다. 그 상징적인 순간이 바로 2018년이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고 전 세계는 한반도 비핵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들뜨었습니다. 비핵화라는 단어가 외교 문서에 적혔고 양측 모두 손을 잡고 웃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했습니다. 전술핵 운용 교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2018년에 북한은 핵을 협상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북한은 핵을 체제의 근간으로 고정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협상 자체의 출발점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다뤄온 모든 프레임이 한 가지 가정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은 바로 결국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언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다. 이것은 바꿀 수 없다. 인정하고 대화하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적대 관계를 이어가든가. 선택은 당신들 몫이다. 세 번째 이야기, 동족을 지워버린다는 것의 무게.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한다. 이 문장이 왜 이렇게 강하게 들리느냐면 남북이 수십 년 동안 어떤 관계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넘도록 남북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민족이라는 개념만큼은 공유해왔습니다. 통일을 이야기할 때도, 이산가족을 이야기할 때도, 남북 경협을 이야기할 때도,
그 밑바닥에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인식이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토대를 걷어차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2023년과 2024년을 거치면서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두 개의 적대적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발언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영원히 배제한다는 표현은 그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단순한 강경 발언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민족이라는 프레임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읽힙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일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북한이 앞으로 한국을 대하는 방식, 협상의 틀, 외교의 언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을 협상 상대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적성 국가로 고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현 정부를 향해서도 직접 날아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핵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입장을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아니라 북한의 무장을 해제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남북 관계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 대화라는 단어를 쓰고 북한은 그 대화를 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미국에 보내는 정교한 메시지. 이번 발언 중에 겉으로 보면 유연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 우리도 좋게 지낼 수 있다. 얼핏 들으면 북한이 대화에 손을 내미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조건을 보십시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에 명기된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이 기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행정부에서든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재 미국 외교 정책의 근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즉, 북한이 제시한 조건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진정한 협상 제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프레임 전환용 메시지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이유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미국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이 논리 구조를 세계를 향해 공표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현재 국제 정세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동 정세도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국제 제재 압박도 예전보다는 느슨해졌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물러설 이유가 없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핵보유국으로서의 기정사실화를 굳혀가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가장 위험한 문장. 이번 발언 중에 가장 조심스럽게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 이건 조건부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장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고 느끼면 언제든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면 북한이 단기적으로 전면적인 군사 충돌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규모 전쟁은 김정은 정권 자체에도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국제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긴장을 끌어올리되 통제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 국지적 도발, 군사적 위협 발언, 이런 것들이 그 수단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문장을 그냥 빈말로 넘기면 안 됩니다. 북한이 오판하거나 한국이나 미국의 어떤 행동을 빌미 삼아 국지적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금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했고 전술핵까지 갖췄다고 주장합니다. 국지 도발의 뒤에 핵이라는 억지력이 서 있다는 계산이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국제질서 속에서 읽는 북한의 계산. 이 모든 것을 지금의 국제 정세 속에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현재 세계는 복잡한 전환점 위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불씨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구도 속에서 북한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과거에는 북한이 국제제재 압박 속에 고립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포탄과 무기를 공급받는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묶어두던 국제적 제약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북한이 택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핵 기정사실화를 더 빠르게 굳히는 것입니다.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꽤 정교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7번째 이야기,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3가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와 긴장 고조의 반복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림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제재와 대응 훈련을 강화합니다. 둘 사이의 긴장은 높아졌다 낮아지기를 반복하지만 전면전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수년간 이어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정치 변수에 따른 협상 재개입니다. 미국 대선 결과나 특정 행정부의 외교 노선에 따라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보여준 것처럼 북미 관계는 미국 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급격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그 내용이 2018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국지적 충돌 후 관리 국면입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대화 모드로 전환되는 패턴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도발을 일으키고 국제사회가 개입하면서 위기가 고조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써온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3가지 모두 불안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첫 번째 현상 유지와 긴장 고조의 반복입니다. 북한은 당장 전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핵을 쥔 채로 세계가 자신들을 인정하도록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8번째 이야기,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는 핵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발언을 단순히 강경 발언이나 협박으로 읽으면 본질을 놓칩니다. 이건 전략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 안에는 북한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가려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핵보유국이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남한은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 적이다. 미국이 현실을 인정하면 대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강해질 것이다. 이 선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북한의 전략이 이미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은 이제 물리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미사일은 이미 발사됐고 핵실험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기술은 이미 축적됐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와 물리적으로 그 능력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 간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반도 문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쉬운 해법이 없고 빠른 전환점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기다리는 전략을 쓰고 있고 그 기다림의 무게는 결국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9번째 이야기, 역사의 전환점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전환점들은 언제나 조용하게 왔습니다. 1945년 이후 냉전 체제가 자리를 잡을 때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에도, 2001년 세계가 완전히 바뀌던 그 아침에도 그 순간이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반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흐름들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반복하고 민족 개념을 파기하며 대미 협상 프레임을 바꾸는 것.
이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의 미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지나친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건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분석, 정확한 정보 그리고 복잡한 현실을 복잡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스스로를 협상 대상이 아니라 인정받아야 할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을 기반으로 민족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노선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프레임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는 이 현실을 어떻게 다룰까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채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밑에서 매우 중요한 판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읽는 것,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